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미국은 알고 있었나? (10월 26일) 밤 주한미군과 주한미국 대사관의 동향을 살펴본다. 당시 주한미 8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이며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기도 했던 위컴 대장은 지휘관 회의에 참석차 미국에 가 있었다. 연합사 사령관을 대리하고 있었던 이는 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이었다. 유 대장은 미 8군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정승화 총장의 연락을 받고 육군 본부 벙커로 갔다. 여기서 김재규가 미국에 대한 보안을 강조하기에 유병현 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의 특성상 내일 아침에는 시민들이 대통령 서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일성이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김일성이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김재규는 말이 없었다. 유병현 대장은 연합사 사령관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우선 전화로 참모장 에반 W. 로젠크랜스 공군 중장을 불렀다. 유 대장은 연합사 주요 참모들의 비상 소집을 지시했다. 그리고는 연합사 작전차장 이민영 소장에게 근무체제를 작전상황실 체제로 변경하고 비상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유병현 대장은 이날 여러 번 연합사 벙커와 육본 벙커 및 국방부 사위를 오고 갔다. 밤 10시 30분을 넘어서 정부 요인들이 국방부 장관실로 옮겼을 때 유병현 대장은 최규하 총리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우선 미 본국과 협조하여 데프콘3를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령의 근거로서 대통령의 유고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미 7함대를 한국 작전 수역으로 끌어오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조기 경보기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병력의 한국 증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치를 취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최규하 총리와 함께 있던 서종철 안보특보가 유 장군 빨리 내려가서 조치해 주시오 라고 했다. 유병현 대장은 최규하 총리에게 경례를 붙이고 연합사로 향했다. 연합사 벙커에는 로젠크랜스 참모장, 미 8군 사령관 정치담당 보좌관 제임스 H. 하우스먼, 미 CIA 서울 지부장 로버트 G. 브루스터가 나와 있었다. 유병현 대장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참모장에게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무회의가 소집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군은 내각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참모장은 한시적인 유고인가? 라고 물었다. 유병현 대장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고의 내용은 사망이란 사실을 간접 화법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유병현 대장이 주재한 회의는 동판으로 밀폐된 방에서 진행됐다. 미군은 1급 비밀을 의논하고 통화할 때는 도청 방지를 위해서 이런 방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유병현 장군과 미군 측은 대통령 유고의 유고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incapacitated, 기능 정지라고 하기로 했다. 유병현 대장은 미국 측에게 우선 사태 진전을 보고하기로 했다. 동판실에서 미국 합참 상황실을 불렀다. 이 상황실은 미국 국방부 건물, 즉 펜타곤 지하실에 있었다. 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은 미 합참 작전국장을 전화에 나오게 했다. 이 전화는 미 8군 사령관을 지냈고 그때는 육군 참모 차장으로 가 있던 배시 대장과 태평양지구 사령관에게도 연결돼 일종의 전화회담같이 됐다. 유 대장은 미리 초안을 잡아둔 대로 미국 정부가 취해줬으면 하는 요점들을 유창한 영어로 불러주었다. 배시 대장은 유병현 대장과는 함께 한미연합사 창설 공동위원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배시 대장은 유 장군이 이때 거기에 있어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유 대장은 한국 측에서 공식 발표가 있고 나서 1시간 뒤에 미국의 조치사항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외국에서 정변이 일어났을 때 미국 정부가 너무 일찍 태도를 밝혀 미국 정보기관이 개입됐다는 오해를 산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 합참 상황실은 박정희 유고라는 이 특급 정보를 즉시 백악관 지하실에 있는 상황실에 보고했다. 상황실에서는 이 정보를 카터 대통령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그때 카터는 오하이오주의 우주비행사 출신 상원의원 글렌과 요담하고 있었다.
카터는 박정희 유고를 글렌 의원에게 알렸다. 글렌은 요담이 끝나고 나와서는 기자들에게 이 정보를 전했다. 박정희 유고 기사가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 이전에 미국에서 먼저 보도되어 국내로 들어온 이유가 이것이다. 유병현 대장은 미 국무부의 협조를 받으려면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사태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참모장 로젠크레스 중장에게 국무부가 발표해줄 성명서 요지를 구술시켰다. 이런 종류의 문서는 글라이스틴 대사를 통해서 보고해야 한다. 유 대장은 참모장을 시켜서 글라이스틴 대사 집으로 전화를 하게 했다. 이때가 자정 무렵. 그때까지도 대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자신이 직접 승용차를 몰고 대사실로 나와서 도청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통신실에서 국무부로 긴급 전문을 쳤다. 최근 비밀이 해제된 미국 측 문서를 읽어봐도 미군과 미 대사관이 이날 유 장군이 전해준 정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 언론이 글렌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박정희 유고를 보도하기 시작한 직후인 한국 시각 27일 새벽 4시 30분이었다. 김성진 문공부 장관이 대통령 유고를 발표하고 이것이 새벽 5시부터 국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기 30분 전이었다. 이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는 이 사태를 한국 국내 문제로 간주한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성명서는 또 한국 사태를 이용하려고 드는 외부 세력의 기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조약상 의무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다. 27일 새벽 6시 글라이스틴 대사는 국무부에 보낸 긴급 전문에서 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각과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통보해왔다. 유 장군은 문관에 의한 군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계엄령을 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오전 9시에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도 유병현 장군이 알려준 대통령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졌다. 유병현 장군은 이것은 군사 쿠데타가 아니며 군부는 내키지 않으면서도 사태를 장악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글라이스틴은 유병현 장군은 우리와 상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협조적이고 솔직했다고 보고하면서 유 장군은 문민 통치의 지속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알렸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27일 아침 8시에는 총리 공관으로 찾아가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다. 대사는 그 대화 내용을 국무부로 보고했다. 대사는 이 전문에서 최규하 권한대행은 갑자기 자신에게 부과된 짐의 무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만났거나 만날 한국의 고관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나라에서 가해졌던 정치적 상처를 치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라고 보고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국방장관과 3군 참모총장들을 포함한 군부 전체가 단합돼 있고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또 나는 자정에 모종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통보를 받았고 새벽 2시 무렵에는 사건의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사태의 진전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했다고 전문에서 밝혔다.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는 박 대통령의 죽음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되었으리라는 판단을 했다고 국무부에 보고했다. 나는 본국에서 귀임한 날로부터 박정희의 죽음에 이르는 며칠간 한국 정부 내 여러 요인들로부터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으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참모들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듣게 됐다. 그래서 이 사건 소식을 접하자 즉각적으로 군사 쿠데타라고 생각했었는데 공모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이 판단을 바꾸게 됐다. 나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재규의 지도에 따라서 대통령을 제거하고 권력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분고분한 후계자를 선정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김재규는 박 대통령의 강경책이 공화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판단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전문을 읽고 있으면 글라이스틴 대사가 이런 종류의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27일 아침 글라이스틴이 요청하여 대사관에서 맨 처음 만난 한국 측 장성은 합참 전략기획국장 손장래 소장이었다. 손 소장은
자주 국방 건설 사업의 군내 실무 책임자였다. 거의 매월 한두 번꼴로 대통령에게 사업 진도를 보고하던 그는 글라이스틴 대사도 만나고 있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손장군을 통해서 자주 국방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날 손장군은 글라이스틴 대사가 올 것이 왔다는 자세로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대사는 이 사태를 혁명적 상황 또는 민주화를 위한 발전적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손 장군은 박정희의 서거에는 미국의 정치적 작용이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1977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여당 정부 합동연석회의에서 대비책을 보고했던 손 장군에 따르면 철군 반대 시위를 조직하자는 말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자주국방을 건설하고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의 채통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가 말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은 미국과의 대등한 자주적인 국가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우리 민족사에서 김유신이 대당 결전으로서 통일신라의 자주와 독립을 지킨 이후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강대국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승만의 대미 자주 노선은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박정희의 자주 노선은 국방력 건설을 근거로 시도된 것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카터가 하려는 대로 주한미군이 빠지고 한국이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독자 노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4만 명을 주둔시킴으로써 예비군을 포함하면 300만이 넘는 잘 훈련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 이 막강한 군사력은 미국이 소련과 대결하는 세계 전략에 있어서 유럽의 나토 군사력과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의하여 가속도가 붙게 된 박정희의 자주국방 정책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중대한 수단 하나를 없애는 일이었다. 미국 군부는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약 3년간 끈질긴 노력을 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그동안의 북한 전력이 엄청 과소평가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대시 미 8군 사령관은 김재규 부장에게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방위력 보완 협상을 할 때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라고 가르쳐주기도 했다. 한국 측이 요구하는 보완 예산이 너무 많아 차라리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카터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측을 이용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카터가 포기한 것은 박정희의 반대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 군부, 정보기관, 제항군인회, 군수산업체, 공화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1979년 6월 말에 있었던 카터와 박정희의 만남은 박정희의 정치적 약화 또는 권력으로부터의 배제를 미국 정부의 의지로서 굳히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 측이 박정희의 당돌한 인물됨과 그의 자주국방 의지가 견고한 것임을 확인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 직후 포항에 내려온 박정희는 포철 회장 박태준에게 말했다. 내가 카터에게 자주국방 정책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더니 화를 내고 나가버렸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나도 각오해야겠어. 미국은 박정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국내에 많이 갖고 있었다. 야당, 학생 등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원과 비호, 김재규 등 박정희 측근에 대한 설득 작업, 주한미군을 이용한 한국군 수뇌부 설득, 미국 언론을 활용한 인권 문제 거론. 박정희가 저런 식으로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면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여러 번 받았다는 한국군의 한 핵심 인사는 특히 김재규는 글라이스틴 대사, 브루스터 CIA 지부장, 위컴 사령관의 집중적인 공략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나에게 박정희의 후계자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고 지나가는 말처럼 김재규는 우리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김재규에게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사주를 할 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김재규가 대통령을 제거하고 집권을 하면 적어도 미국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증 정도는 갖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망하자마자 최규하 정부는 유신 헌법 개정을 선언하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유신을 비판하게 된다. 이것은 박정희 주변부터가 이미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닌
미국적 자유민주주의 논리에 설득돼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김재규에 대한 글라이스틴, 브루스터의 설득 작전이 박정희 거세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글라이스틴 대사가 김재규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는 즉각적으로 군사 쿠데타라고 생각했고, 김재규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뒤 기존의 권력 구조는 유지한 채 후계자를 고른다는 계획을 추진했을 것이다 라고 서둘러 짐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김재규가 1979년 11월 8일 합수부에서 진술한 집권 구상은 이러했다. 육군 총장을 설득 또는 협박하여 혁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의장에는 본인이, 부의장에는 국무총리를 임명한 뒤 현 정부의 기존 조직을 최대로 활용하고 본인은 대통령에 출마하여 김재규 구상과 글라이스틴의 선입견, 그 사이의 유사성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가? 혹은 김재규가 쿠데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는 정도의 계략적인 파악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쓰러진 거목. 글라이스틴 대사는 국무부로 보낸 10월 28일자 전문에서 또 이런 요지로 언급했다. 지난 18일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 자신도 강경책의 효용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지금 다소 완화된 유신체제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파당적이고 무모하며 공격적인 정치인들 속에서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몇 사람들을 박정희의 후계자로 상정할 수 있다. 김종필이 집권하면 그는 상황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겠고, 정일권은 분권화된 권력 구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후락도 지지 세력을 모으는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는 너무 많은 미움을 받고 있다. 김대중, 김영삼도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당은 곧 도저히 성취할 수도 없는 수준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무 빨리 또 너무 세게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오면 상황이 극한적인 대결과 혼란, 그리고 불가측성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군대는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쟁이 격화되면 고전적인 형태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권력의 균형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군부는 임시적으로 최규하가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집단 지조체제로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벌써 나를 찾아오는 장군들, 반체제 인사들,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미국의 도움을 빌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1979년의 한국은 우리가 협박하여 민정 이양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1960년대의 박정권이 아니다. 우리가 권력 구조의 개혁을 너무 서둘러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다가는 반미 감정의 폭발을 부를 것이다. 12.6 사건 이후의 한국 정세를 분석한 글라이스틴 대사의 이 보고 전문을 읽고 있으면 대사는 한국 야당의 수권 능력을 아주 낮춰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 국민들의 요구는 유신체제의 부정이 아닌 유신체제의 완화 정도인데, 강경 야당이 성취할 수도 없는 수준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서서 파국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대사의 예상을 그 뒤의 전개 과정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흥미롭다. 순진한 한국인들은 미국이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여 박정희를 몰아세우는 것을 보고는 미국이 야당의 집권을 바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를 지원한 것은 한국에 대한 자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익에 맞기 때문이었다. 박정희가 죽은 것을 계기로 삼아 미국은 한국의 자주 노선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미국에 대들지 않는 안정되고 온순한 정권이 나타나도록 공작할 때지, 국정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민주화 세력을 집권시킬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던 국익의 우선순위표에서 민주화는 한참 아래쪽에 있었다. 미국이 당시에는 권력 기반이 전혀 없었던 정일권, 이후락을 후계자 그룹에 포함시킨 것은 친미적 성향이 강한 두 사람이 집권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었을 것이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조문 특사로 한국을 방문할 사이러스 벤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전문에서 박정희를 냉철하게 평가했다.
한국 역사에서 박 대통령이 차지할 위치는 확고하다. 최근에 와서 정권의 정통성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를 한국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으며 분단과 전란과 빈곤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눈부신 경제발전과 자부심을 가져다준 지도자로 보고 있다. 농촌 출신인 그는 농민들을 위한 애정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물론 그는 사교성 있는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식의 자신만만함은 그의 모델이었던 일본 명치유신 시절의 영향이었다. 지금은 그의 위대한 성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는 미래에 대비할 때이다. 조국인 미국의 강대한 힘을 배경으로 삼아 그렇게도 박정희를 몰아세우면서 민주화 세력을 비호해왔던 글라이스틴 대사가 죽은 박정희에게 바친 이 최고의 찬사와 한국의 민주투사들에 대한 경멸 섞인 의구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 정부는 민주화 세력의 반박정희 투쟁을 지원하고 이용하면서도 속으로는 완화된 유신체제 정도의 통치가 한국 사회 수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그런 완화된 유신체제로 보게 된다. 미국은 전두환의 집권 과정에서는 견제를 하는 채 함으로써 애를 태우게 한 뒤에 자주 국방정책의 포기 같은 여러 가지 국익을 챙기는 것이다. (10월 26일) 밤 궁정동의 총성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던 한 거목을 쓰러뜨렸다. 약 8시간 계속된 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들어간 것은 최규하의 대통령직 승계, 그리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등장이었다. 이 두 사람은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을 잡은 것이지 권력 그 자체를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난세에 법은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최, 정 두 사람은 이날 밤 각자의 권위에 큰 손상을 받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규하는 김재규가 시해범이란 사실을 알고도 애매하게 행동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이 된 정승화는 시해 사건 현장 가까이에 김재규의 초대로 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숱한 음모설과 의구심의 대상이 된다. 권력은 권한 더하기 권위란 공식을 적용한다면 두 사람은 권위는 없고 권한만 있는 반쪽의 권력을 가진 데 불과했다. 곧 나머지 반쪽을 쥐게 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0월 26일 저녁 7시 30분쯤 서울 연희동 집을 나섰을 때 그는 이 나라의 권력 서열에서는 아마도 50위 안에도 들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을 것이다. 김재규의 정보부는 보안사의 대민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시켰고 차지철의 경호실은 전두환 사령관이 대통령에 접근하는 길을 거의 봉쇄하고 있었다. 1979년 3월 노재현 국방장관은 1사단장으로 나간 지 1년 남짓한 전두환 소장을 2군 사령관으로 승진해 나가는 진종채 장군의 후임으로 보안사령관직에 천거했다. 그 이유는 5.16 때부터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전 장군이 차지철의 군에 대한 개입을 견제해 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전두환의 보안사를 격동기의 부대로 불러낸 최초의 사건은 부마 사태였다. 10월 18일 0시를 기해서 부산에 계엄령이 펴지자 부산 지역 계엄사 산하에 부산지구 보안부대를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단이 설치됐으나 정보부 부산 분실의 위세에 눌려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부산에 계엄령이 펴진 10월 18일 새벽에 부산 지역을 시찰하러 내려갔다. 부산지구 보안부대장은 권정달 대령, 전 소장은 권 대령을 만난 뒤 최석원 부산시장을 찾아갔다. 마침 그때 김재규 부장이 시장실에 들어가 있었다. 전두환 소장은 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전두환 사령관은 허화평 비서실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시국 수습 방안을 담은 중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를 청와대로 올리면 차지철 경호실장을 거칠 게 뻔한 일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경호실장이 군에 대한 개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 혁신적인 시국 수습 건의가 들어있었다. 전 소장은 대통령 친척을 통해서 10월 29일로 대통령 단독 면담 일정을 받아놓았다. 10월 26일 저녁 연희동을 떠난 피아트 132형 승용차에는 앞자리에 전속부관 손산수 중이
뒷자리에는 전두환 부부가 타고 있었다. 사과 2궤짝을 싣고 서빙고 수사분실로 위문을 가는 중이었다. 전 소장이 불쑥 손중이 권총 차고 왔나? 라고 했다. 손중이는 예 라고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켰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8시를 조금 넘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태운 피아트 132가 육군본부 정문 앞을 지나 크라운 호텔 건너편에 이르러 우회전으로 들어가는데 무전기에서 육성이 나왔다. 사령부로 전화하라. 사령부로 전화하라. 보안사령관 비서실 당번이었다. 조심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전 소장은 차를 타이어 부품상 앞에 멈추게 했다. 전속부관 손삼수 중위가 급히 뛰어내려 전화를 좀 쓰자고 했더니 주인은 안 된다고 했다. 호주머니를 뒤져 2,000원을 던져주고 전화번호를 돌렸다. 청와대 전경환 씨가 사령관님을 찾아서 급히 전화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손중위는 사령관의 동생이자 청와대 경호계장인 전경환 앞으로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허둥대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전 계장은 전화에 나오지 않았다. 전 사령관은 서빙고 분실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실로 전화해서 전방 상황을 물어보라고 했다. 보안사 상황장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때 보안사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노재현 국방장관이 전 장군을 찾아 빨리 육군본부 벙커로 나오도록 하라고 했다는 전갈이었다. 전두환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 부관이 보기에는 군의 보안 관련 정보 책임자로서 상황을 파악한 뒤에 상관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경호실장에게 전화대라. 손 부관은 경호실장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 부관은 전화를 받더니 기다리라고 한 뒤 수화기를 놓고는 그만이었다. 몇 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다. 그만 전화 끊고 경호실 상황실장 대라. 정동호 상황실장은 하나회 회원이었다. 그도 사무실에 없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다. 손 부관이 물었다. 그 안이 지금 바쁘죠? 예, 바쁩니다. 아내 일입니까? 바깥 일입니까? 아내 일입니다. 이 통화 내용을 전두환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전 사령관은 아내 이순자를 피아트에 태워 집으로 보낸 뒤였으므로 자신의 승용차를 부르게 했다. 그러고는 노재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사복 차림인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노 국방은 옷차림은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육군본부 벙커로 오라고 했다. 전 사령관이 도요타 크라운을 타고 육본 벙커에 도착한 것은 저녁 9시쯤이었다. 그는 육군보안부대장 변규수 준장의 안내를 받아 벙커 안으로 들어갔다. 총장실에 김재규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윤자중 공군참모총장, 노재현 장관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손삼수 부관은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있는 김재규가 살벌하게도 고독하게도 느껴졌다. 손 부관은 수행원들이 모여있는 옆방에서 육사 선배인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을 만났다. 손중이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청와대 내부에서 이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 박 대령은 긴장된 표정에 말하기 귀찮다는 투였다. 이때 전 사령관이 복도로 나왔다. 따라오는 변규수 육본 보안부대장에게 말했다. 내 차에 지금 경호차 붙일 수 있나? 지금은 곤란합니다. 알았어. 지금 내가 나갔다는 사실을 보안에 붙여. 보안사로 달리는 차 중에서 전두환 사령관은 비서실장, 보안처장, 대공처장을 대기시켜라고 손중이에게 지시했다. 보안사에 도착한 전두환에게 우국일 참모장이 와서 코드1이 서거하셨고 시신은 지금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있다고 보고했다. 우 참모장은 전경환 계장이 여러 번 전화를 했다고 말한 뒤에 이렇게 덧붙였다. 경호실로 가시지 말고 육군 본부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 참모장도 당시의 많은 고관들처럼 차지철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판단을 했다. 그는 전 사령관이 차지철과 통화를 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 해서 전화를 걸지 않도록 건의했다. 전 장군도 그때는 차지철을 의심했을 것이다 라고 회고했다. 전두환은 군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육본으로 출발했다. 승용차가 경복궁 앞 동십자각 앞을 지날 때 전 사령관은 백밀러를 보더니
야, 경호병이 안 탔잖아 라고 했다. 경호차가 서둘러 사령관 차를 뒤쫓는다고 경호병들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것이었다. 손중이는 사령관 차에서 내려 뒤로 뛰어가 경호차 운전병에게 빨리 경호병을 태우고 오라고 소리쳤다. 자정 직전에 전 사령관은 김진기 육군 헌병감과 함께 정승화 총장에게 불려가서 김재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정 총장은 김재규가 대통령 시해범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이때 전 사령관은 이미 대통령의 시신이 보안사 옆 군병원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정 총장의 지시는 김재규를 시해범으로 체포하라는 뜻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전두환은 이날 밤 직속상관인 노재현 장관에게는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노재현 장관은 27일 새벽 1시 직전에 김계원 실장과 함께 병원으로 출발할 때 비로소 대통령의 시신 안치 장소를 알았다고 한다. 전두환은 이날 국방부 보안부대장실과 육본 보안부대장실을 주의소로 삼고 긴급 상황에 대처했다. 국방부에서 열린 비상국무회의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로 의결한 뒤에 전두환 사령관은 보안사로 돌아왔다. 전 사령관은 우국일 참모장에게 중요한 지시를 내린다. 정보부, 검찰, 치안 책임자를 아침에 소집하시오. 중앙정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전원 연행 조사하시오. 그리고 포고령을 통해서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정지시키시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소장은 이 나라의 권부를 지켜온 정보수사기관을 보안사가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신호로 하여 역사의 무대에 굉음을 내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전두환의 등장. 역사에는 가끔 사소하게 보여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일이 지나고 보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전기였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27일 오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계엄공고 제5호는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를 알렸다. 이 설치의 법적인 근거는 계엄법 제11조였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비상계엄은 사실상 계엄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을 주는 것이므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있어서의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11.6 사건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병력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서 검찰이나 경찰력으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던 살인사건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이날 밤 아무도 비상계엄령 선포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계엄령을 펴게 되면 군부가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게 된다는 중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11.6 사건이다. 이 계엄은 1964년 6.3 사태 때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 때 폈던 계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앞에 두 계엄은 박 대통령이 정권을 철동같이 장악하고 있을 때였고 더구나 정보부의 권력이 막강하여 효과적으로 계엄사령부를 견제하고 있었다. 11.6 계엄은 대통령, 경호실, 정보부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가 유일한 권력의 중심이 되게끔 돼 있었다. 보안사 법무관 박준광 소령은 26일 밤 11시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다. 군복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 사복 그대로 보안사로 달렸다. 대공처장 남웅종 준장이 법전을 가지고 육군 본부로 가자고 했다. 육본 입구에서 국방부에서 나오던 전두환 사령관과 만났다. 그들은 함께 육군본부 별관 1층에 있는 보안부대 사무실로 들어갔다. 전 사령관은 부대장 방에 들어가더니 박수령에게 지시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 그 기능과 조직을 만들라. 먼저 정보부 기능을 정지시켜라. 모든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조정감독 업무를 합수본부가 가지도록 하라. 특히 정보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못 쓰도록 통제하라. 이때 박수령의 머리에는 미리 들어있는 게 있었다. 그해 여름 을지 연습을 할 때 느닷없이 전 사령관이 그를 부르더니 계엄 관련법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봐 라고 했다.
박소령이 조사를 해보니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어느 법에도 규정이 없고 국방부의 계엄 시행 계획으로서 2급 비밀로 분류된 충무계획 1200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계획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단 한 줄의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전 사령관은 그 보고를 봤더니 충무계획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보안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라고 했다. 박소령은 합동수사본부의 구성이나 기능 등에 대한 보안사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있었다. 10월 18일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터졌을 때 박소령은 전두환 사령관을 수행하여 현지에 내려갔는데 이때 그 계획서를 가지고 갔다. 부산에서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한번 연습을 해본 셈이었다. 박소령은 이런 경험만 참고하여 이날 밤 육본 보안부대에서 합동수사본부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기한을 했다. 그 핵심은 합동수사본부를 계엄사령관 직속으로 두고 정보부, 검찰, 경찰, 헌병, 군검찰 등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조정,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정 감독 권한은 원래 정보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기관을 통제하는 데 이용했다. 전두환 사령관은 이 조항에 따른 통제를 정보부로부터 받아본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가 정보부가 무력화된 틈을 타서 기민하게 이 핵심적 권한을 잡아채 간 것이었다. 박소령은 이 기한을 작은 보고용 책자로 만들어서 새벽에 전두환 사령관에게 올렸다. 전두환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결재를 맡고 27일 오전에 계엄공고 5호를 통해서 발표했다. 이 공고는 서울에는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지방의 계엄사무소에는 합동수사단을 두도록 했다. 합동수사단장에는 그 지역의 보안부대장이 자동적으로 취임하게 됐다. 대령인 보안부대장이 그 지방의 검사장까지 지휘하에 놓게 됐다. 이날부터 전국이 전대미문의 권력을 가진 합수본부 치하에 들어간 셈이었다. 정승화 총장은 자신의 결심으로 탄생한 합동수사본부가 결국은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괴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그날 밤에는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선 합수본부가 총장 직속으로 돼버렸으므로 누구도 헌병감이나 군검찰을 이용하여 이 괴물을 견제할 수가 없게 됐다. 예컨대 치안처장은 육군 헌병감이 맡게 되는데 헌병이 합동수사본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렸으므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이 약화됐다. 12.12 사건 때 정승화 총장 연행에 동원됐던 합수본부 측 요원 중에는 헌병감의 두 직속 부하가 포함돼 있었다. 정 총장이 합수본부를 견제하려면 정보부를 통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포고령 5호가 발표되자마자 보안사 최예섭 기획처장이 정보부 감독관으로 부임하여 사실상 이 기구를 접수해버렸다. 며칠 뒤에 이희성 육군 참모차장이 정보부장 서리로 임명됐으나 그는 보안사의 개입을 차단하지 못했다. 보안사에서 정보부에 보존돼 있던 정보자료들을 가져가고 정보부 간부들을 연행하여 조사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12.6 사건은 내란 사태도 아니고 시위 사태도 아니었다. 군대가 진압작전에 동원되는 계엄이었다면 실관은 실병 부대장을 지휘하는 계엄사령관에게 있었을 것이다. 12.6 사건은 본질적으로 살인사건이었다. 계엄 업무의 핵심도 모두 이 수사와 관련이 있었다. 자연히 실권은 수사권을 준 전두환의 합수본부로 쏠리게 돼 있었다. 더구나 그 합수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구속수사 대상자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두환 사령관이 막강한 합수본부 설치 기한을 명령한 것은 아직도 김재규가 체포되기 전이었다. 전두환은 정부기관에서는 가장 먼저인 초저녁에 벌써 대통령이 시해되어 병원에 안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사람이었다. 전 장군은 혼미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리고 주인을 잃은 권력을 낚아챌 수 있는 고삐를 바로 잡아버린 것이었다. 그는 권력의 본질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였다. 27일 오전 8시 30분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윤일균 정보부 해외 담당차장, 전재덕 국내 담당차장, 오탁근 검찰총장, 손다룡 치안본부장을 보안사 2층 사령관 접견실로 불렀다. 상석에 앉은 전두환은 입을 열었다.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범인은 중앙정보부입니다. 전 장군은 박중광 소령을 통해서 각 기관의 업무 지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특히 중앙정보부는 앞으로 일체의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수본부의 허가를 받으면 집행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전 본부장은 또 앞으로 모든 정보 보고는 오후 5시, 오전 8시에 합수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정보부는 전재덕 차장이 당분간 장악하라고 지시했다가 선임자가 해외 담당 차장임을 알고는 수정했다. 박중광 소령은 전 장군이 과거의 실력자들을 앞에 두고 좌중을 제압하면서 상황을 간단하게 장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람이 갑자기 커 보이는 것이었다. 거목이 예고 없이 쓰러질 때는 땅이 흔들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솟아난다. 그 근처에 있다가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나무 둥지에 깔려 죽기도 한다. 거함이 침몰할 때 함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역사의 소용돌이는 우연히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5분쯤 궁정동 정보부 안가의 안방. 신재수는 가슴 관통상을 당해 등으로 피를 쏟아내고 있던 박정희를 안고 앉아 있었다. 한 손으로는 대통령의 등에서 나오는 피를 막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받치고 있었다. 이 자세에서 신양은 김재규가 권총을 대통령의 머리에 갖다 대는 것까지 보았다. 그 순간 대통령을 쏜 다음에는 나를 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몸을 뺀 신재수는 실내 화장실로 뛰었다. 등 뒤로 총성을 들으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신재수는 문을 잠그고도 문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다. 대통령은 심수봉이 앉았던 방석 위로 쓰러져 머리가 방석에 닿았다. 이 때문에 이 방석은 피로 범벅이 됐다. 화장실에서 신재수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가 하고 두리번거렸다. 창문이 하나 높게 나 있긴 했으나 쇠창살이 붙어 있었다. 신재수는 혹시나 해서 거기까지 손을 뻗쳐보았다. 그때 신재순의 손에는 대통령의 피가 흠뻑 묻어 있었다. 신재순이 만지는 대로 이 피가 창가와 벽에 칠해졌다. 어차피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니 다소 마음이 편해졌다. 주위도 조용해졌다. 이때다 싶어 문을 살그머니 열고 나오니 김계원 비서실장의 목소리부터 들렸다. 어버, 조심하고 잘 모셔. 어둠침침한 불빛 아래서 김 실장은 대통령을 들쳐맨 사람을 따라 나가고 있었다. 방문 쪽에 차지철이 하늘을 보고 쓰러져 있었다. 문갑은 모로 넘어져 있었다. 차지철은 남군이라고 불렀다. 방을 나가고 있던 식당 관리인 남효주를 부른 것이었다. 차지철은 손을 움직이면서 말했다. 남효주와 신재순이 차지철의 손을 잡고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했다. 일어나세요. 신재순이 재촉했다. 차지철은 힘을 써보다가 포기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난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고는 다시 쓰러져 신음을 내고 있었다. 신재순은 지금도 그 마지막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신재순이 보기에는 그날 밤 차지철은 김재규를 일부러 자극하여 약을 올리는 듯 했다. 그래도 신양은 차 실장을 고맙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 대기실에서 면접을 할 때 신양이 술을 못한다고 하니까 차지철은 옆에 깡통을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에 부어버려라 라고 했던 것이다. 남효주는 신재순을 끌다시피 하여 데리고 나가서 안방과 마루 하나를 사이에 둔 부속실로 들여보냈다. 문을 꼭 잠그고 있어. 그 길로 남효주는 지하실로 피신했다. 군 검찰의 참고인 신문에서 남효주는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몰랐고 본인도 저격당하지 않을까 하여 피신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신재순이 부속실로 들어가니 먼저 온 심수봉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입술이 창백했다. 이 방에 숨어 있으면서 심 두 사람은 안방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두 사람은 그 뒤 6, 7발의 총성을 들었다. 이는 경비원 김태원의 소위 확인 사살 때 난 것이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비원 대기실에서 다 죽었어? 예, 다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다.
심수봉은 걱정해서 이 총성 후에도 안방에서 신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신재수는 겁을 집어먹고 있는 심수봉에게 야, 지네들끼리 짜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현장에서 받은 느낌이 꼭 김계원과 김재규가 짜고 그러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는 것이다. 신재수는 간첩들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도 했다. 그녀는 경호원 대기실에 두고 온 펜드백이 걱정이 됐다. 그 안에는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범인이 주소를 알아내 집에까지 쫓아와서 죽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겼다. 핸드백을 가져오려고 문을 빠금히 여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야, 들어가. 문 닫고 가만히 있어. 간이 큰 신재수는 한참 있다가 다시 문을 열고 대기실로 들어갔다.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대기실 문을 들어서니 시체 하나가 가로질러 쓰러져 있었다. 정인영 경호처장이었다.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뛰어넘어 안쪽으로 들어가니 또 시체가 머리를 안쪽으로 두고 넘어져 있었다. 안재송 부처장이었다.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핸드백과 심수봉의 핸드백까지를 집어서 나오는데 켜져 있는 컬러 텔레비전에 눈이 갔다. AFKN 미군 방송이었다. 흑백 방송만 보았던 신재수는 신기해서 다시 한번 눈길을 주고는 사입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검은 전화기가 울렸다. 다이얼은 없는 받기만 하는 전화였다. 신재수는 저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기 청와대 경호실인데요. 그쪽에서 총성이 났는데 무슨 일인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신재수는 심수봉을 향해서 야, 뭐라 그럴까? 무조건 모른다고 그러자 라고 속삭이더니 몰라요 라고 하면서 끊었다. 여러 번 전화가 걸려왔으나 모른다라는 대답만 했다.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박선호 과장이 구세주처럼 들어오더니 나오라고 했다. 두 사람은 나동을 나와서 길을 건너 경비원 대기실이 있는 가동으로 따라갔다. 신재수는 시원한 가을 밤 공기를 마시니 아, 이 자유, 지옥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박 과장은 두 여인을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했다. 여기서 신재수는 손에 묻은 박정희의 피를 씻어냈다. 30분쯤 뒤 박 과장은 상의한 호주머니에서 봉투 2개를 꺼내더니 신, 심 두 사람에게 하나씩 주었다. 20만원씩 수표가 들어있었다. 그러고는 오늘 있었던 일은 일절 발설하지 말라면서 집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순간 국방부 장관실에 있던 김재규의 구상에 따르면 두 여인은 감금해 두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재규는 그런 지시를 박선호에게 내리지 않고 있었다. 박선호는 식당차 운전사 김용남에게 두 여자를 내자 호텔까지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다. 김용남은 주방에서 어깨에 총상을 당한 뒤 응급처치를 하고 들어온 직후였다. 그가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박 과장은 남효주를 불렀다. 남효주가 코티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5분도 걸리지 않는 내자 호텔까지 태워다 주었다. 거기에 심수봉은 차를 세워뒀던 것이다. 심수봉은 차에 오르자마자 우왕천심한 하나를 꺼내더니 반쪽을 떼내어 신재순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나이를 따져 언니 동생 관계를 맺었다. 신재수는 진짜 언니가 살고 있는 반포 주공 아파트로 갔다. 너 그거 피 아니야. 문을 열고 나온 언니가 소리쳤다. 원피스의 아랫부분이 주홍색으로 염색된 듯했다. 동생을 끌어들인 언니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가서 거울을 좀 봐라. 공동묘지에서 나온 귀신 같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확인 사살의 의문. 악몽에 시달린 신재수는 아침에 일어나 박정희 등판에서 쏟아진 피가 묻은 원피스를 빨았다. 선혈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잘 지워지지 않았다. 내다 버릴까 하다가 박종화의 소설 금삼의 피가 생각났다. 옷을 베란다에 널고 소파에 앉아 박선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오늘 일은 우리가 찾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마시오. 라디오를 켰다. 신재수는 뉴스를 듣고는 더 큰 고민에 빠졌다. 정부 발표라는 게 김재규 부장이 차지철 실장과 싸우다가 잘못 쏜 총탄에 각하가 서거했다는 게 아닌가. 김재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신재수는 그렇지 않아도 활달한 성격에
혼자서만 진실을 간직하고 있자니 답답하기만 했다.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나 할까 망설이면서 그날을 보내고 나니 다음 날부터 제대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사이 합수본부 수사관들은 신재순을 찾아서 서울을 뒤지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의 죽음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최후의 목격자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행운이었다. 이 신재순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다가 일시 귀국했을 때 그녀를 만나 박정희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는 좀 취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한다든지 말이 헛나온다든지 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자한 아버지 같았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식탁에 놓인 반찬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대통령이면 굉장할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해서. 특별한 반찬이라면 꿀에 재운 인삼 한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은 조용하면서도 씩씩하고 절도가 있는 분이란 느낌이었습니다. 피를 쏟으시면서도 난 괜찮아 라는 말을 또박또박 했으니까요. 그분의 마지막은 체념한 모습이었는데 허무적이라기보다는 해탈한 모습 같았다 할까요. 총을 맞기 전에는 못들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지만 총을 맞고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였어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요.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쯤 정보부장 의전과장이자 궁정동 시설 관리 책임자인 박선호는 김재규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 길을 건너 경비원 대기실이 있는 가동으로 갔다. 김재규가 버린 것을 주워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32구경 권총을 대기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경비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박선호는 그때까지 신고 있던 슬리퍼를 구두로 갈아 신으면서 경비원들에게 무장들 다 했나? 라고 했다. 10여 명의 경비원들은 일제히 예, 다 했습니다. 라고 복창했다. 됐어. 박선호는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한 3분 있다가 내려온 박 과장은 경비원들에게 말했다. 청와대에서 경호원들이 몰려오면 쏴버려. 말은 강하게 했지만 박선호는 떨리는 가슴에 경호원이 필요하여 동작이 빠르고 믿음직한 김태원이를 불러 무장하고 따라오게 했다는 것이다. 경비원 김태원은 그때 가동의 출입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는 박 과장이 바깥으로 나설 때 문을 열어주었다. 과장은 몇 걸음 나섰다가 되돌아서면서 자네 따라와 라고 했다. 이 한마디로 아내, 4살 박이 아들, 1살짜리 딸을 두고 있었던 김태원의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 나동 정문까지 갈 동안 박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문에 도착하니 이기주가 김태원에게 정문 경비를 좀 서고 있으라고 하더니 박 과장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이기주는 과장에게 김계원 실장이 부상당한 대통령을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갔다고 보고했다. 쿠데타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보안 대상인 대통령이 현장을 떠났는데도 박선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재규로부터 이런 반구 지시나 지침을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는 어때? 박 과장은 경호실장과 4명의 경호원이 피격되어 쓰러져 있는 건물 안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부상당한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 꿈틀거리는 놈이 있으면 깨끗이 정리해. 위의 대화는 박선호의 진술에 기초한 것인데 이기주는 과장이 김태원에게 정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김태원이한테 안에 들어가 전부 깨끗하게 쏴 죽여버리라고 해 라고 하기에 그 즉시 부근에 있던 김태원이에게 과장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기주가 정문으로 달려와서 과장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을 들은 김태원은 겁에 질린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 안에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섭기는 무엇이 무서워요? 할아버지와 부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신하셨어요. 그래도 무서워서 혼자서는 못 들어가겠어요. 나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같이 갑시다. 이후의 전개에 대해서 김태원은 이틀 뒤에 합수부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이기주가 앞서서 경호원 대기실로 들어가기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 입구에서 텔레비전 앞에 엎어져 있는 사람에게 한 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탁자 앞에 엎어져 있는 사람에게 한 발을 쏜 후 명중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 발을 쐈습니다. 이기주가 마루 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에도 있다고 해서 인공 연못 쪽으로 가다가 안방 미닫이 문 앞쪽에서 하는 신문소리가 들려 마루 중앙에서 돌아서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뚱뚱한 사람의 복부를 향하여 한 발을 쐈습니다. 한 발을 쏘고 나니 왼쪽 팔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발을 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조리대 앞에 엎어져 있는 사람의 등판을 향해서 한 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을 보니 식당차 운전사 김용남, 조리사 김일선, 이정우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김용남은 조금 전 박흥주, 이기주, 유성욱이 주방 안을 향해서 일제 사격을 할 때 오른쪽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 옆에 쓰러져 있던 김용섭 경호원은 살려줘, 살려줘 하면서 신음하고 있었다. 김용남은 쓰러진 상태에서 총성이 가깝게 들려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 꽝 하는 총성이 나더니 귀가 멍멍해졌다. 김용남은 이제는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방에서 엎어져 있는 김용섭 경호원의 등판을 향해서 한 발을 쏜 정보부 경비원 김태원은 앞을 보니 경호원이 쓰러져 있는 옆에 중정 직원인 김용남 씨가 쪼그리고 있었다. 김태원은 경호원을 잘못 쏘면 김용남 씨가 맞을 것 같아서 쏘지 않고 김영 일어나시오 라고 했다. 식당차 운전사 김용남은 오른쪽 어깨에 관통상을 당했는데 일어서면서 태원이구나 이제야 살았다 라고 했다. 김태원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김영 여기 잠깐만 엎드려 있으시오. 김태원은 나동 정문으로 가서 경비원 관리 책임자 이기주에게 물었다. 저 안에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데리고 나와야겠죠. 그래야죠. 주방으로 돌아온 김태원은 김용남과 요리사 김일선을 데리고 나왔다. 이때 한 구석에서 쓰러져 있던 요리사 이정우가 소리쳤다. 나 좀 부축해 주시오. 총 맞았어요. 허리를 스치는 총상을 당한 이정우는 재민이 승용차로 옮겨져 1시간 남짓 뒷자리에 누웠다가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실려갔다. 정보부 소속 직원들과 뒤섞여 쓰러져 있었던 것이 박상범 경호원을 살린 한 요인이었다. 그는 오른쪽 허리띠로 들어가 엉덩이로 관통한 총상을 입고는 기절한 상태였다. 총상은 관통상이었는데도 자연적으로 지혈이 됐다. 박상범은 27일 새벽에 현장을 장악하러 온 합수부 수사관들이 시체들 사이를 뒤지는 도중에 발견되어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는 이 병원에서 정신이 깨어났다.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서는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문병을 와서 알려주었다. 박상범의 옷을 조사해보니 암살조에서 쏜 총알이 한 발은 우옷 왼쪽 호주머니를 뚫고 지나갔다. 다른 한 발은 바지의 오른쪽 호주머니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 박상범 경호원은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때도 현장에 있었다. 무대 뒤에 비상통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관객석에서 탕 하는 소리가 났다. 커튼을 젖히고 내다보니 관객석의 통로로 한 사나이가 달려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연설대 뒤로 몸을 낮춘 박 대통령 곁으로 달려갔다. 대통령은 박군, 우리 내자 어떻게 됐나? 라고 했다. 박 경호원은 머리만 옆으로 기운 유교사가 무사하다고 판단하여 별일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 박상범은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 뒤에도 대통령 근접 경호를 계속했다. 만취한 대통령을 업어서 모시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것은 업히는 것이지 라고 했다. 대통령은 업고 가는 그의 뒤통수에 꿀밤을 주면서 요놈아 요놈아 라고 했다. 박상범은 17명의 정부 요인이 피살된 1983년 아웅산 폭파 사건 때도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 경호했으나 무사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의 초대 경호실장을 거쳐 보훈처장을 역임했다. 박상범이 살아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김태원이 적극적으로 확인 사살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김태원은 지금 자신이 누구 편에 서서 총질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무서운 과장의 명령이라고 하니 그냥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법익과장 정상우 소령의 시체 검안서를 보면 김태원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다. 김태원이 맨 처음 쏘았던 안재송 경호부처장의 경우 엉덩이에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검증 사진을 보면 김태원은 경호원 대기실의 출입문 입구에 서서 먼 발치에서 비스듬히 안재송을 겨냥하여 쏘고 있다. 적극적인 사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정소령은 검안서에서 안재송의 치명상은 박선호에게 맞은 제1탄이 가슴속을 파고들어 심장에 손상을 가져온 때문이라고 했다. 즉 김태원이 20분쯤 뒤에 쏘았을 때는 안재송은 사망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김태원은 정인영을 쏠 때는 한 발을 쏜 후 다음 명령을 받기 위해서 이기주를 쳐다보았더니 그가 시체를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줄로 알고 다시 한 발을 쐈다고 했다. 정상우 소령의 시체 검안서에 따르면 정인영은 박선호가 쏜 총탄이 목을 관통하는 바람에 기도와 혈관이 파괴되어 거의 즉사했다고 한다. 김태원이 쏜 총탄은 그의 허리를 관통했지만 복강 내에 손상은 없었다. 김태원은 정인영을 향해서 두 발을 쐈다고 진술했으나 검안 결과로는 한 발밖에 맞지 않았다. 이것도 김태원이 살해의 의지를 가지고 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방에 쓰러져 있었던 김용섭 경호원을 향해 김태원이 발사한 총탄은 엉덩이에 맞았다. 그 전에 이미 김용섭은 5발을 맞은 상태였다. 5발 중 4발은 가슴에 맞았다. 검안 의사는 이 가슴의 총상을 치명상으로 봤다. 김태원은 안방에 쓰러져 있는 차지철을 쏠 때 무서워서 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 마루에 서서 비스듬히 안방을 향해서 2발을 쐈다. M16 총탄의 탄피 2개가 오른쪽으로 튀어 현관 부근에서 발견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것도 김태원이 확고한 사리를 가지고 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쟁점은 차지철이 언제 사망했느냐는 것이다. 정상우 소령은 김재규가 차지철의 가슴에 쏜 제2탄이 혈흉에 의한 호흡 부전 및 심장 부전을 일으켜 차 실장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진단했다. 김태원이 20분 뒤에 차지철의 복부에 쏜 2발은 그의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옆방에 피신해 있었던 심수봉은 차지철이 있던 안방으로부터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심수봉 증언의 문제점으로서 김태원의 변호인이던 김홍수는 이런 요지에 지적을 했다. 심수봉은 6, 7발의 총성 뒤에도 그 신음소리를 계속해서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그렇다면 이 신음은 거리가 먼 안방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고 가까운 주방에 있던 정보부 직원 김용남, 이정호의 신음이었을 것이다. 정상우 소령은 전역한 뒤에 전남의과대 병리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는 1991년 11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차지철이 가슴에 총탄을 맞아 폐를 손상당하고도 약 20분간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제는 11.6 사건의 사망자에 대한 부검이 없었다는 점이다. 검안만으로 사인을 판단할 수 없고 증언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강압적인 분위기의 수사 때 이루어진 자백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기록상으로는 김태원이 쏜 총탄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사람이 죽었다는 확증은 없다. 따라서 확인 사살이란 용어는 과장으로 판단된다. 김태원에 대한 최종 심리 과정에서도 대법원 판사 14명 중 7명이 파기환송의 의견이었다. 마지막 회의에서 한 사람이 태도를 바꾸어 8대6으로 피고인의 상고 기각을 합의하게 됐고 그는 사형에 처해졌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고민에 빠진 박선호와 박흥주. 궁정동의 정보부 안가 책임자인 박선호는 이날 김재규의 암살 지령을 충직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 부하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을 끌어들여 결국은 저승으로 함께 데리고 가는 사람이 됐다. 그는 번개 같은 대통령 암살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건만 그 뒤에 더 불안해졌다. 그는 오로지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나간 김재규가
쿠데타에 성공하고 오기를 빌 뿐이었다. 박선호는 이기주와 김태원이 나동으로 들어간 뒤 총성이 나는 것을 들으면서 신관 2층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식당 관리인 남효주가 따라 들어왔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은 크게 벌어졌다. 나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박선호는 궁정동 본관에 있는 부장 수행비서 윤병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오늘 퇴근하지 말고 대기해. 그리고 말이야, 전화는 받지도 걸지도 마. 그는 저녁 8시 20분쯤 운전사 정용화를 불렀다.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아이와 아내 생각이 났다. 크라운 차를 몰게 하여 대방동 아파트로 갔다. 아파트 마당에서 7살 된 아들 동준이가 놀고 있었다. 바로 동준이를 태우고는 방배동 3호 아파트에 있는 처가댁으로 달렸다. 장모와 처남이 놀러와 있었다. 동준이를 여기에 좀 맡겨놓겠다고 한 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동준이는 여기 데려다 놨으니 이리로 와서 기다려라고 했다. 박선호는 궁정동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초조하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쯤 본관에 있던 윤병서 비서가 전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는 궁금해서 본관으로 뛰어갔다. 어느 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문인데 나오다가 끊어졌다. 박선호는 상당히 고무됐다. 야,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불안한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설레게 된다. 그러면서도 전문이 끊어진 것이 불안하여 남산의 부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쪽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박선호는 무전기로 부장차를 불렀다. 박흥주 수행비서관이 받았다. 육군본부 벙커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벙커로 들어간 부장으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박선호는 일이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다. 박선호가 신관으로 돌아오니까 한 부하가 와서 식당에서 여자 소리가 납니다 라고 했다. 그제서야 박선호는 아참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했다. 그는 심수봉, 신재순 두 여자를 신관 경비원 대기실로 데려왔다가 내자 호텔까지 모셔다 주게 했다. 자정 무렵에 윤병서 비서방으로 또 보고 전문이 들어왔다. 1979년 10월 26일 24시를 기해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궁정동의 부장비서실로 들어온 긴급 전문은 정보부 통신부서에서 정승화 총장과 육군본부에서 계엄령 선포에 대비하여 수도권 부대에 출동 준비 지시를 내리는 통화를 감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통신 중에 24시를 기해서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박선호는 새벽 3시 30분쯤 남효주에게 걱정 하나만 하다. 이제는 내려가서 쉬어 라고 한 뒤 운전기사를 불러 남산의 중앙정보부 분청으로 달렸다. 부장 비서실에서 신종관 비서를 만나 박선호는 무슨 일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신 비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요. 아까 2차 장보께서 들렀다가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박선호는 2차 장보 부석실에서 김정섭 차장보를 만났다. 그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더니 대뜸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질책하듯 묻는 것이었다. 박선호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적당히 얼버무렸다. 김 차장보의 표정을 보니 냉정하게 굳어 있었다. 박 과장을 상대도 하기 싫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비서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 생각하니 아무래도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판단이 섰다. 새벽 5시에 라디오로 대통령 유고와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이 흘러나왔다. 아침 6시 그는 처가로 떠났다. 장모, 처남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선호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입장이다. 자결하겠다 라고 말했다. 장모와 처남이 일제히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따가 뉴스를 들어보면 알 거야. 가족들은 자결이 웬 말이냐고 울고불고 했다. 박선호는 유언처럼 당부할 말을 남기고는 아침 8시에 궁정동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이기주를 불러서 상황을 물었다.
계엄군이 국군 서울지구병원에서 유성옥을 데리고 와서 나동을 조사하고 갔고 지금 병력이 그곳을 경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오전 11시 정보부 감찰실로부터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감찰과장실에 가니 과장은 식사하러 나가고 없었다.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이 들어오면서 계엄사에서 당신을 찾고 있다고 했다. 박선호는 과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 2시쯤 들이닥친 합수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김재규가 이날의 거사를 아무런 사전 포석 없이 일으켰음을 알게 해주는 것은 그의 경호를 책임진 정보부 비서실 안전과 1조장 김인수 육군대위와 안전과장 장윤수의 행적이다. 이날 부장 경호 책임자인 김대위는 조원 3명과 함께 효자동의 2층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다가 남산 분청 경호상황실로부터 무전을 받았다. 1호차가 5분 전에 떠났으니 빨리 수행하라. 이때가 밤 8시였다. 김대위는 부장이 안가에서 행사를 마치고 장충동의 공간으로 귀가하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경호차를 세게 몰아 장충동까지 갔으나 부장차를 볼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원래의 대기 장소인 효자동 골목으로 돌아왔다. 궁정동 안가의 쇠문은 굳게 잠긴 채 정막에 쌓여 있었다. 그는 부장이 아직도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는 경호차를 골목에 세운 채 차중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밤 8시 50분쯤 박흥주 대령이 전화를 걸어왔다. 너희들 지금 어딨나? 청와대 쪽에서 아무 일 없나? 저희들은 효자동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독립문을 돌아서 육군회관으로 빨리 와. 육군회관에 도착한 김대위가 박 대령을 만나니 지금 즉시 서울역전과 남대문에 요원을 1명씩 배치하여 6번 쪽으로 오는 병력의 이동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밤 9시 15분경 김대위는 남대문이 내려다 보이는 도쿄 호텔 앞에 차를 세우고는 직속상관인 송웅익 기획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도쿄 호텔 앞으로 나온 송 기획관은 여기는 3조원들을 배치시킬 테니 자네는 육군회관으로 가서 부장 차만 수행하라고 했다. 정보부장 김재규의 경호 책임자인 장윤수 안전과장은 해병 간부 후보 18기 출신의 예비역 대령. 그는 퇴근하여 집에서 선친의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 8시 50분쯤 안전원 홍성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궁정동에서 총성이 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밤 9시 10분쯤 홍성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궁정동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는데 별일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했다. 장 과장은 중앙청 근방의 부장 경호차 안에 있던 1조장인 김인수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 없나 하고 물었다. 별일 없다는 것이었다. 전화기를 놓자마자 기획관 송웅익이 전화를 걸어왔다. 과장님, 궁정동 지역에서 총성이 있었다고 하고 데모가 벌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도쿄 호텔로 좀 나와주십시오. 정신이 번쩍 든 장 과장이 부랴부랴 집을 나서 도쿄 호텔 앞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 10분쯤이었다. 송웅익이 무전기, 권총, 기관단총을 자신에게 하나씩 건네주면서 박흥주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도쿄 호텔과 서울역에 안전원 1명씩을 배치하고 군부대의 이동 사항을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길로 장 과장은 남산으로 가서 비서실장 김갑수 준장방에 들렀다. 김 실장은 아무 상황이 없다고 태평이었다. 장 과장이 자신의 사무실로 내려와 있는데 송웅익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육군회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밤 10시 25분쯤 장 과장은 육군회관에 도착하여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홍주를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었다. 박 과장은 데모 사항인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밤 10시 30분쯤 정보부장 차가 국방부로 옮기는 것을 따라갔다. 장윤수 과장은 국방부 주차장에 경호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3명의 경호 요원과 함께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대기하고 있었다. 박흥주 대령도 이날 밤 천당과 지옥 사이를 오고 갔다. 박 대령은 김재규와 정승화 총장을 모시고 궁정동을 나와 남산으로 달릴 때 차중에서 김 부장이 어디로 가지? 부, 육본 이라고 했을 때
정 총장의 제의에 호응하여 부장을 육본으로 이끌고 가는데 기여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 대령은 부장과 총장이 미리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육본에 와보니 그게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겁이 덜컥 난 박 대령은 부장 경호팀을 불러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육본 벙커에서 국방부로 옮겨가 부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려고 했었다. 장관 부속실에 앉아 있을 때 한 장교가 큰 소리로 국무위원을 수행하고 온 사람들은 전부 나가주십시오 라고 했다. 복도에서 서성거리던 그는 총리와 국방장관 등이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관실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했다. 부장의 현 위치를 모른 채 복도에서 1시간쯤 왔다 갔다 하던 그는 국방부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정보부장 차에 타고 무작정 기다렸다. 김재규는 이날 밤 마음만 먹으면 동원할 수 있는 경호 요원들이 많았으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고립돼 있었다. 새벽 2시를 넘어 장윤수 과장과 새 경호원들이 타고 있는 도요타 크라운 쪽으로 국방부 헌병중대장 이기덕 대위가 접근했다. 김재규 연행작전에 참여했던 그는 이제 경호원 무장 해제 작전을 시작한 것이다. 여기 제일 선임자가 누구십니까? 자동문이 내려오더니 뭐야 하는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이기덕 대위는 일부러 어수룩하게 나왔다. 위에서 좀 보자고 하십니다. 차중에 있는 사람들끼리 수군수군 하더니 누군가가 너가 가봐 라고 했다. 덩치 큰 사나이가 내렸다. 이 대위는 그를 안내하여 국방부 청사 2층에 있는 보안부대장 보좌관실로 갔다. 군무원이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했더니 이 사나이는 군무원의 손을 획 뿌리치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군무원이 옆으로 쓰러졌다. 힘이 장사인 이기덕 대위가 사나이의 팔을 잡았다. 사나이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려 있었고 놀이새가 후퇴돼 있었다. 이 대위는 재빨리 자신의 왼손 엄지를 상대방의 권총 놀이새 안으로 끼운 뒤에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권총을 빼 사나이의 배를 쿡 쑤셨다. 그러자 사나이는 손을 번쩍 들었다. 이 대위는 헌병소대장 신영익 중위를 시켜서 같은 방법으로 경호차에 타고 있던 두 경호원들을 불러들여 무장 해제를 시켰다. 네 번째로 유인되어 온 사람은 박흥주였다. 이기덕 대위는 박 대령을 데리고 국방부 총무과장 보좌관실로 갔다. 보좌관에게 인사를 시키니 박 대령입니다 라고 했다. 이 대위는 대령을 대위가 무장 해제시킨다는 것이 못하게 생각되어 보안부대장 김병두 대령을 모시고 왔다. 이 대위는 김 대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장을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순간적으로 박흥주의 손이 가슴으로 가는 것이었다. 이 대위는 재빨리 그의 손을 잡고 가슴을 뒤졌다. 작은 권총이 잡혔다. 25구경 베레타였다. 탄창, 무전기도 압수했다.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던 박흥주는 차나 한 잔 달라고 했다. 박 대령은 일이 틀렸다고 판단했다. 잠시 후 그는 슬며시 방을 나왔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부장차를 타고 남산의 부장 비서실장실로 갔다. 비서실장 김갑수 준장이 말했다. 전두환 장군이 박 비서관을 육군 본부 벙커로 보내라더군. 박흥주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한 보안사에 비상이 걸린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부장의 행선지가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장이 혹시 저를 찾으실지 모르니 나가 있겠습니다. 박 대령은 남산 정보부 청사를 나와 다시 부장차에 올랐다. 어디로 갑니까? 운전사 유석문이 물었다. 남산 순환도로로 가세. 순환도로를 거쳐 한남동의 한적한 주택가로 갔다. 큰 집들 사이에 차를 세운 뒤에 1시간 반쯤 눈을 감고 쉬었다. 심경이 찹찹하여 잠시라도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그랬다는 것이다. 새벽 4시 30분쯤 그는 다시 금호동으로 차를 몰게 했다. 박흥주 대령의 집은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언덕배기에 있었다. 언덕 밑에 차를 세우고 눈을 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박흥주는 한 500m를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대문을 두드렸다. 아내가 나왔다. 아내가 대문을 열어주었으나 그는 들어가지 않고 선체로 말했다. 오늘 일이 있어 못 들어가니 그냥 간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아빠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다. 박흥준은 더 말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고 부끄럼 타는 소년처럼 달아나듯이 차 있는 대로 뛰어내려왔다. 되돌릴 수 없는 어제가 되어버린 그 운명의 날 아침에 그는 국민학교 5학년생인 큰딸이 학급 간부로 뽑혔다고 해서 볼에 뽀뽀를 해주고 준비물을 챙기는 것을 도와주고는 출근했었다.